오늘 100번 문화강좌를 통해서 한국사와 김구 선생님의 삶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썬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오늘 영광입니다. 정말 광복 8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또 백범 김구 선생님에 관련된 강의를 이 백범 기념관에서 이 광복 80주년 이날 8.15 광복절에 제가 또 하게 돼가지고 정말로 떨리고 막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우리 백범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최대한 쉽고 재밌게 또 감동 있게 여러분께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혹시 어린 친구들 백범 일지 읽어봤어요? 오늘부터 읽어보시면 되죠. 집에 있는데 안 읽어봤다고요? 읽어보면 되지요. 어린이 버전도 있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이제 백범 선생님께서 쓰신 백범 일지를 이제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백범 일지는 이제 상권, 하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해 임시정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역사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같이 쓴 것이 아니라 두 아들에게 아들 이나 신하.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을 들어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들에게 쓰는 유서다라고요. 진짜 쭉 분위기가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가 아들들아, 아빠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쭉 이제 풀어 쓴 유서 겸 자서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정말 상해 임시정부가 하시면 느끼시겠지만 임시정부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항저우도 그렇고 정말 단칸방이거든요. 단칸방. 특히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보면 굉장히 커요. 우와, 이 정도로 컸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이따 제가 사진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가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에 한 칸, 1층에 이 응접실 겸 식당, 2층 침실, 여기에 성인들 5-6명만 들어가도 숨이 탁탁 막히거든요. 그나마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는 나은 편이었어요. 상해 임시정부는 정말 여기 우리 정정화 선생님께서 쓰신 장강일기 이런 걸 보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끼니 걱정을 하셨던 그런 때거든요. 그런 좁은 방에서 김구 선생님께서는 아들들에게 정말로 아빠를 자랑스러워해라. 난 이런 길을 걸어왔다라고 쓰신 거예요, 이걸요. 정말 불과 10년 전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이런 일을 해왔다 아들들아 라고 쓴 거거든요. 이거를 일부에서는 정말로 핀세트를 적용하면서 이거 연독수 잘못됐다. 그때 이 경찰 조서를 보니까 내용이 이것이 아니더라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정말로 저라도 그럴 거예요. 제가 정말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아들 둘이 있다고 치면은 나 정말 옛날에 17대 1로 싸웠어야 아빠 그런 사람이야 라고 쓸 거예요. 그거를 조사해보니까 17대 1이 아니라 1대 1이었다.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진짜. 누구라고는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충칭 임정 그 과정에서 쓰신 건데 그때 보면은 정말 절망감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이제 그 4월 29일 이제 그 의거 이후부터는 충칭 임정까지는 거의 물에 떠다니는 유랑 생활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백범 선생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관적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김구 선생님 관련된 뉴스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이 백범 일지를 접근하실 때는 역사책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아버지의 일기. 그리고 정말 앞으로 나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임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 소회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십시다. 다 아시겠지만, 짠. 황해도 해주 출신입니다. 1876년 생이시죠. 뭐 다 비슷한 때 태어나셨어요.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이죠. 75년생이시고, 또 우리 안중근 의사는 79년생이시고, 다 그 또래이시죠. 그래서 이 해방된 이후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김구 선생님은 한 살 위인 이승만 전 대통령 보고, 우리 우남 형님, 무남 형님이라고 계속 깍듯하게 대했다고 하지요. 백범일지 딱 처음에 보면은 솔직하게 딱 까고 들어가요. 우리 집은 역적 집안이다. 역적 집안이다. 물론 신라 왕실의 후손이다라고는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냐라고는 아들에게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조선 효종 때 김자점이라는 역적 오브 역적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조선이 청나라를 지금 치려고 한다는 걸 청나라에게 밀고를 한 인물이거든요. 하여간 그때부터 요 집안이 몰락을 해가지고 지금 함경도 지방에 내려가서 살게 돼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 평민이 아니라 거의 상민으로 살게 된, 우리가 진짜 놈으로 집안을 살게 된 거죠. 김구 선생님이 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진짜 컴플렉스의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한 번은 집안 어르신께서, 집안 할아버지가,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사돈댁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간단하게 말해서 양반 복장을 하고 가신 거예요. 갓도 쓰시고. 걸어가시는데 진짜 양반한테 걸렸네, 길거리에서요. 너도 쌍놈이 무슨 갓을 쓰고 그러냐 해서 갓을 빼앗긴 다음에 갓을 짓밟아버리고 이런 낭패, 행패를 당하셨다고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어린 김구 선생님이 쇼크가 온 거예요. 왜 우린 저 양반 가서 쓰면 안 되냐 했더니 원래 우리 집은 그렇게 나쁜 집은 아니었으나 지금 현재 우리 집안 이 꼴인 걸 어떡하냐. 그리고 저 갓을 뺏은 저 집안은 강씨 저 집안은 우리보다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집안에 진사 몇 명은 있지 않느냐. 과거 시험 통과한 사람은. 여기에 김구 선생님이 그럼 저도 그럼 공부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시대 때는요. 과거 시험을 노비만 아니면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그 공부해가지고 그 과거 시험을 봐요. 그래서 어린 김구 선생님께서는 그럼 나도 공부하겠다. 아버지 선생 좀 붙여주시라고 해가지고 이 백범일지를 보면은 선생님이 오시는 날, 한 50대 초반의 선생님이 오셨는데 선생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머리도 빗고 새 옷을 입고 기다렸고 정말로 신선히 앉아 계시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공부를 해요. 몇 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17살 때 처음으로 이제 과거를 보러 가세요. 가니까 나이 든 선비가 구수, 10수, 11수, 12수 했겠죠. 그 시험 감독관한테 아이고 이봐 올해는 나 좀 붙여줘. 붙여달란 말이야. 정말 못 볼 걸 다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과거를 봐야 되냐 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당시 선생님한테 이런 부탁을 했대요. 선생님, 과거 시험장 가니까 나이 든 할아버지 선비가 제발 이번 올해 나 좀 붙여줘. 내가 벌써 13수야.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더라. 그러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이번은 제가 안 할게요. 답안지에 우리 아버지 이름 써서 좀 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야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솔직하게 쓰셨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답안지는 써줄게. 근데 제출할 때는 네가 써라. 왜냐면 내가 필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쓴 걸 내면 걸리니까 내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줄 테니까 네가 네 글씨로 개발해가지고 내라. 알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버지 합격시키고 얼마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안은 좋은데 지금은 쌍놈으로 사시니까. 다음번에 제가 합격하겠습니다. 했는데 웬걸 FM대로 통하는 과거가 아니었죠. 다 이미 뇌물로 합격자한테 결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 모든 걸 다 파악한 다음에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과거 통과는 불가능하다. 이 망할 놈의 조선에서는 하면서 포기를 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관상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 관상 보고 내가 팔자를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더 좌절을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님이요, 나중에 웃으시는 모습은 굉장히 인자한데 젊으셨을 때 얼굴을 보면 그렇게 인자하신 모습은 아니에요. 좀 무서워요. 특히 이제 초대 이제 거기 임정의 경무국장 할 때 이제 카이저 수염 이렇게 나신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무섭게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거울을 보고 내 관상을 보면 볼수록 난 좌절을 했다. 세상에 이렇게 빈티나는 얼굴이 어딨냐. 돈이라고 나올 구석이 하나도 없구만. 그래서 과거를 포기한 그 뭐라고 할까, 차선책으로 시작한 과거, 그러니까 관상 공부를 할 때 더 좌절하신 거예요. 이때 한 줄기 희망이 보입니다. 바로 1894년에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상해요. 서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1894년이요. 일단 청일 전쟁 발생하죠. 청일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에서 일어난 전쟁 아니에요.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저들끼리 전쟁했어요. 가장 심각한 전쟁이 평양성 전투였거든요. 이 청일 전쟁을 보고 또 오늘은 다른 인물이지만 한 인물이 크게 충격을 받아요. 왜 청나라와 일본 두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저들끼리 싸우냐? 이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공부를 하자라고 결심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평양 근교 출신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자기 고향 근처인 평양에서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고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꼴이 났다. 공부를 하자. 아시다시피 청일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청나라가 박살나죠. 박살난 다음에 일본이 조선에 뭐라고 할까, 독립 아닌 독립을 시켜준다고 해요. 자주국을 만들어준다. 그 말은 뭐냐면 청나라와 손 끊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우리 일본 거더라고 실질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청일전쟁이 일어난 계기는 뭐 아시다시피 이 동학 농민혁명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몇 년 사이에요. 저희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좀 있었어요. 그 일부 단체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강좌를 몇 개 제작을 했거든요. 동학 농민혁명이라고 전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동학 농민혁명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클레임이 들어온 거예요. 다 편집해 날아버리라고. 왜요? 그러니까 그건 동학 농민혁명은 아주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동학운동으로 하라. 난 못하겠다고. 난 동학 농민혁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강좌가 통째로 날아갔어요, 그게요. 예. 하여간 이 동학운동의 그 기치가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이거잖아요. 여기에 신분 때문에 정말로 열받아 있던 우리 어린 김구 선생님도, 그 당시 이름이 김구 선생님이 아니었지만, 그럼 나도 동학 농민혁명에 나도 참가를 하겠다 해서 참가를 해요. 그래서 황해도에서 아시다시피 그 이른바 당시에 동학 농민혁명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투도 벌이고 해요. 해주성 전투요. 근데 해주성 전투에서 일단은 동학군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 김구 선생님은 이제 약간 도피를 하세요. 전쟁이 졌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서 한 인물께서 저 어린, 이름은 여러 가지 뭐 김창함, 김창수, 김구로 바뀌지만 편의상 김구로 통일할게요. 어린 김구, 저 친구, 젊은 친구 정말로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대로 죽게 놔둘 수는 없다. 내가 비록 양반으로서, 황해도 책임자로서, 책임자 중에 한 명으로서 동학 농민혁명군을, 반란군을 내가 진압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내가 쟤만큼은 내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너 이리 와라. 내가 보호를 해줄게. 라고 보호를 자처해 주신 분이 맨 저 끝에 있던 안태훈 선생님이죠. 바로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요. 옆에 계신 분이 조마리아 의사고요.
그래서 안태원 선생님께서 원래는 동학농민군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어린 김구 저 친구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너 그러면 이리 오라고 내가 은신을 시켜주겠다 해서 안태원 선생님 집에서 묵어요. 김구 선생님께서. 그때 백범일지 보면 이렇게 글이 쓰였습니다. 안태원 선생님의 큰아들이 나보다 몇 살 어린데 정말로 뛰면서 총을 쏘고 하는데 백발백중이더라. 타타타! 누구죠? 안중근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안중근 선생님과의 만남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투비 컨티뉴예요. 지금요. 보시겠지만 지금 324 옆에 묘 옆에는 지금 안중근 선생님의 묘가 가묘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는 사의사 묘가 돼야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아직까지 한 분이 안 모셔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안태원 선생님께서 너 김구 너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은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부를 좀 더 해라. 너 공부하는 게 꿈이었다면서. 네, 공부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근에 정말로 너에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 해서 안태원 선생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분을 소개를 시켜주세요. 고능선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끝난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이 박물관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쭉 둘러보세요. 그러면 고능선 선생님에 대한 그런 쭉 스토리도 있거든요. 이분 밑에서 앞으로 장차 혁명가 김구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학문적 기틀이 딱 껴져요. 고능선 선생님이요. 뭐라고 하시냐면 딱 보니까 어린 김구 선생님한테 네가 다 좋은데 결단력이 없어 보인다. 제가요? 너 결단력이 없어 보인다. 제가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하세요. 이 고능선 선생님이 이제 김구 선생님한테요. 제가 좀 쉽게 의역을 해드릴게요. 장불안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나뭇가지를 잡고 올라가는 것도 정말 용기가 있지만 진짜 용기는 그거를 놓는 게 용기다. 예요. 그런 다음에 또 무슨 말씀 하시냐면 나라가 딱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곧 외세에 먹힐 것 같은데 이 나라가 그러니까 국제관계를 다 파악하셨을 분이에요. 고능 선생님. 국가란 건 선하게 망하는 방법이 있고 더럽게 망하는 방법이 있다. 선하게 망하는 방법은 망하는 건 어차피 기정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한 번은 싸우다가 한 번 장렬하게 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망하기도 전에 갖다 바치는 게 있다. 에요. 너 국제정세 파악하라. 라고 하면서 이 1894년 이 고능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때부터 그러면 지금 청나라는 상황이 어떻고 이걸 알기 위해 가지고 만주로 들어가지고 쭉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1895년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렇죠. 이야. 여러분들은 밀정이 아니시네요. 그렇죠. 1895년에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일본 낭인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이제 미우라고로 당시 이제 일본 공사의 주도에 의해 가지고 낭인들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 주인 없는 사무라이들을 낭인이라고 해요. 자기 주인 없는 사무라이들이요. 그 건달들이요. 그래서 건달들이 들어와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당시 광화문 앞에는요, 이른바 배웠다고 하는 일본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일본군 정규군 1000명 가까이 다 배치가 돼 있었어요. 문 열라고 광화문요. 요거는 오늘 다른 주제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안에서 쾅쾅쾅쾅쾅 문 열어! 했는데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홍계훈이라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경호실장이요.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문이 열리네요. 쫙 문이 누가 열어줬을까요? 당시 우범선이라는 인물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우범선이라는 인물이 문을 열어준 다음에 일본인들도 명성황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을 거 아니에요. 또 국녀의 복으로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일로 가면 됩니다. 절로 가면 됩니다. 저 여자가 민비입니다.
라고 한 인물이 우범선이에요. 당연히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범선이 죄송합니다. 어린 친구도 있는데 저 새끼 잡아라. 일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 죽였으니까 뭐 싫던 곱던 믿던 간에 그래가지고 이 우범선이가 이제 일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일본으로 도망간 다음에 일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숨어 살아요. 그러다가 끝까지 고종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히로시마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 나중에 이 우범선이랑 일본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거든요.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과오를 아들의 내가 씻자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 사람이 우장춘 박사예요. 씨 없는 수박 발명한 거 아니에요. 씨 없는 수박은 이미 일본 도쿄대에서 발명이 돼 있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소개를 하는 분이 우장춘 박사거든요.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훈장을 받을 때 이제 울어요. 우세요. 딱 훈장을 받았을 때 그 말을 하셨다고 하죠. 드디어 우리 아버지의 잘못이 약간이라도 용서를 받았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명성황후가 시해된 다음에 뭐 하냐면 친일 내각이 들어옵니다. 김홍집의 친일 내각이 들어온 다음에 단발령 쫙 상투 다 잘라. 그리고 옆에 있는 건 고종도 무섭겠지요. 궁궐 안에 지금 일본인들이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부인을 죽여버리니까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뭐 다른데 당시 정동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이른바 아관 파천을 해요. 1896년도요. 이거를 쫙 본 거예요. 어린 젊은 김구 선생님께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반일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요. 좋던 싫던 간에 흥선대원군과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라이벌전을 펼쳤던 간에 어쨌든 니들이 뭔데 우리나라 궁궐에 들어와서 국무를 시하냐. 게다가 단발령 아버지 부모님이 주신 머리를 니들이 왜 잘라. 울음바다가 나오면 난리가. 게다가 우리 또 어쨌거나 나라님께서는 지금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일본 때문이다라는 반일 분위기가 어마무시한 상태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만주를 갔다가 다시 귀국하셔가지고 요거는 제가 혹시 뭐 영어 관계자 여러분들 혹시 이 유튜브 보고 계시면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 김창수란 영화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치하포 사건을 그린 영화거든요. 요게 이른바 뭐 뉴라이트 등등등에서 가장 시비를 많이 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조서를 대조해 봤더니 뭐 날짜가 틀린다 무슨 다 틀린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게 기록되어 있는 백범일지는 역사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유서예요. 유서예요. 이거를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요거 한 글자 틀렸네, 날짜 틀렸네 라고 보면 안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건 개요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포라는 그 곳에 갔는데 스치다라고 하는 일본인 어린 김구가 봤을 때 딱 보니까 제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일본인으로 추정된다 해가지고 격투 끝에 뭐 이거는 주먹으로 때려 죽였다, 칼로 찔러 죽였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단을 해요. 당연히 이제 일본인을 처단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인천 감리서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인천 세관 구치소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구금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어찌어찌하니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고종이 일단은 쟤는 죽이지 마라라고 사면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부터 이제 그 김구 선생님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이 감옥 안에서 책들을 봤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때 동학 운동을 했을 때 해주 전투에서 왜 우리가 일본군에게 졌을까? 우리가 외놈이라고 무시했던 그놈들한테 보니까 코쟁이들, 눈 파랗고 머리 노랗고 서양 오랑캐인 줄 알았더니 그 책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화된 그런 국가구만. 그리고 얘네들이 만든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 사상을 보니까 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갔구나.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그 기회 되시면요. 태서신사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역사책이라보다 세계사책이에요. 태서신사, 서양을 바라보는 신사, 새로운 역사서라는 거거든요. 당시 대한제국에서 만든 국제관계 세계사책이에요. 쉽게 우리말로 풀이가 된 그런 그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 많이 봐봐요. 거기 보면 진짜로 프랑스 혁명 전후에 프랑스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뭐 미국은 어떻게 해서 건국을 하고 독립을 했는지 쫙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김구선 선생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서양 오랑캐라고 우리가 놀릴 게 아니구만. 일본도 이른바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을 카피했기 때문에 저런 기술 발전을 이뤘구만. 라고 하면서 큰 충격을 빵 받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깜빵에 있는데. 그렇다! 서양 오랑캐는 더 이상 오랑캐가 아니다! 했는데 언제 나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김구 선생님께서 뭐 하실게요?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된다니까, 타로 올려. 자, 1899년에 이제 탈옥을 하십니다. 탈옥을 하셔가지고, 전국을 쫙 이제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신 다음에, 짠. 이 충남 공주에는 마곡사라는 절이거든요. 마곡사라는 절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동학혁명도 다 실패로 돌아가고, 내가 양반이 되려고 과거 시험 봤지만 다 끝났고, 관상을 봐봤자 이런 빈티나는 관상이 어딨냐. 아이고, 내가 지금 스치다는 놈을 때려 죽였는데 나에게 무기징역이 떨어졌고, 그래, 속세의 짐을 다 놓고 나는 스님이 되자 해서 이 마곡사에서 출발하세요. 여기서요. 그 백범일지를 보면은 냇가에서 이제 그 승계를 받으시는데 스님이 되는 거예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상투가 모래에 떨어졌다. 이미 속세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떨어진 상투를 보니까 눈물이 난다. 속세를 떠나셨어요. 진짜 스님이 되셨어요. 스님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거기서 계속해서 스님이 되셨다고 하면은 글쎄요. 원효대사급으로 남기셨을까? 그렇지만 이 속세에 대한 미련이, 그러니까 뭔가는 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은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있었냐면 1904년도 무슨 일이 있었죠? 러일 전쟁. 그렇죠. 러일 전쟁 누가 이겼죠? 일단 피해 규모를 보면요. 저도 약간 밀떡이거든요. 밀레트를 덕후 가가지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쪽과 이쪽이 싸웠을 때 클레오파트라의 악티움 전투에서 뭐 옥타비아누스의 배가 몇 척 그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당시 러시아의 군사력과 일본 군사력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피해 규모를 봤을 때 딱히 일본이 이긴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피해 혁명 등등으로 해서 국내 문제 때문에 일단 발을 뺀 건 맞는데 일단 적어요. 러시아가요.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를 놓고 싸웠던 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짐으로써 1905년도에 실질적으로 한반도는 일본 식민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잖아요. 그거 안 궁금하셨어요? 일단 을사늑약은 외교권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서울에도 여기에 뭐 미국, 영국, 프랑스 공사관 다 있었겠죠. 그러면 외교권을 일본이 독차지한다고 하면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야, 네가 뭔데 왜 다 가져가?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well, it's up to you, bye 다 빠져버려요. 그거 안 궁금하셨어요? 왜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여기의 넘버원은 일본이다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세계 열강들이요. 그 이전에 이미 1902년도에는 영국이, 세계사에서 진짜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다 벌어지는 곳은 항상 영국이 있어요. 맞아, 진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피쉬앤칩스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1902년도에는 영국과 일본이 영일 동맹을 맺어요. 동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열강도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일본 너희들 넘버원
라고 하면서 1905년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 그 유명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미국과 일본이 체결하잖아요. 에이, 필리핀은 우리 미국이 먹을 테니까 한반도는 일본 is yours 가져가라고. 요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나중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짜 열받는다니까요. 그때 윌리엄 테프트라고 하는 당시에 미국의 육군 장관이 그러니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그 일본에 와요. 당시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였거든요. 루즈벨트가 두 명이에요. 다리가 좀 불편하셔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2차 대전의 영웅 루즈벨트가 있고, 배가 이렇게 나온 뚱뚱한 루즈벨트가 있거든요.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당시 대통령이었어요. 그 딸내미가 하나 있었는데 앨리스 루즈벨트라고 해서 진짜 통제 불가능한 딸이었어. 그래서 그 앨리스가 아빠 보고 아빠 이번에 이 배가 군함이 뭐 아시아로 간다고 하니까 나 한번 타고 가서 구경 좀 하고 올게. 독하지 말마. 갈게. 너희들 내 딸 잘 보살피라고 아빠 빠이 하고 와요. 그래서 도쿄에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되는 거 다 봐요. 앨리스가요. 그런 다음에 불쌍한 거지. 대한제국이라고 했나 코리아? 좀 있으면 망하는 나라, 얼마나 불쌍한 나라인지 나 구경 좀 하고 올게. 배 좀 빌려줘. 행운이 배 타고 들어와요. 사진은 아니지만 그때 기록화를 보면요. 제물포에서 한양까지 성족이 흔들고 난리가 나요. 미국 공주 오셨다고. 왜 당시 고종은 그러면 앨리스를 그렇게 관대를 했을까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미국 공주가 온다니까. 공주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 딸이니까. 저 공주한테 어떻게 부탁을 하면은 우리가 대한제국이라는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해서 환대를 했어요. 나중에 이 앨리스 루즈벨트가요 쓴 회고록이 있거든요. 회고록을 보면 진짜 욕 나온다니까요.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키 작은 아저씨랑 젊은 애가 있는데 진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먹으라고 준 음식은 진짜 맛도 없고 얘네들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싹싹싹싹 비는데 고종이랑 순종이에요. 싹싹싹 비는데 으아 진짜 저 노인네와 저 키 작은 제 남자애는 pathetic하다라고 써 있어요. 영단어에서 pathetic은요 진짜 굴욕적인 뜻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미저러블 아니에요. 내 친구 중에 진짜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졸부가 하나 있어. 오빠! 명품백 정신부터 다가 싹 다 네 거야! 오빠 최고야! 오늘도 파티, 내일도 파티 하다가 졸부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썬킴아 컵라면 하나 사 먹게 1,000원만 좀 빌려줘. 야, 야. 10,000원이다 10,000원. 소시지도 하나 사 먹으란 말. 에이, pathetic.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거를 앨리스 루즈벨트는 고종이랑 순종한테 했다니까요. 요 상황을 젊은 김구 선생님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냐? 교육.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결국엔 교육이잖아요. 교육만이 해답이다. 해서 요 때가 이 러일 전쟁 직후에 을사늑약 이후에 1905년도 이후에 그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야학 세계는 이렇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고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야학 선생님을 하셨을 때의 사진이거든요. 혹시 김구 선생님 어디에 계셨는지 보이시나요? 자, 김구 선생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얼굴에 빈티가 제일 많이 난다. 이 포인트가 되나? 요 분이요. 아이, 무섭게 생기셨죠? 이쪽 분이요. 요 분이요.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다! 나라도 깜짝 놀라서 따라할 것 같아요. 이런 야학을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 당시 1907년도에 이제 신민회라는 또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신민회 이게요 그냥 신민회 새로운 뭐 백성의 나라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발상이에요. 뭐냐면
백성 민자 있죠? 이게 굉장히 천한 글씨예요. 백성민. 얘는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군주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교화 대상인 무식하고 불쌍한 애들이 민이에요. 민이요. 근데 이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나자 그렇게 더 이상 왕국도 제국도 아니라 백성이 왕이 되는 민국을 만들자.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민국.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국에서 민국으로의 변환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신민회. 더 이상 우리는 왕 필요 없고 우리 백성들, 민중들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 만들자 해서 신민회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양기탁 선생님 등등등이 다 이제 참가를 해요. 김구 선생님도 들어가십니다. 그러다가 1910년 경술국치 나라는 빠이빠이 망해요. 셧다운 돼버립니다. 요 과정에서 요 신민회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요 놈들을 싹 다 잡아들여가지고 일망타진을 하자데스. 일본말에 오늘 쓰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른바 105인 사건이라는 거를 일본이 만들어요. 105인 사건이 뭐냐면 요 인물 누구예요? 데라우치 총독이죠. 요 데라우치 총독이요.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 해서 싹 다 잡아들여 해가지고 600명 넘게 체포가 돼요. 그리고 105명이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105인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김구 선생님도 잡혀가세요. 105인 가운데 포함이 돼요. 그러면서 서대문 형무소 오늘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서대문 형무소에서 어마무시한 고문을 당하시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여기서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게 뭐냐면 이때 반성을 하세요. 왜 반성을 하셨을까요? 일본 일제가 밤새 고문하고 취조를 했대요. 밤새. 거기에 반성을 하신 거예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밤샌 적이 있냐? 없다. 야, 쟤네들은 물론 내가 지금 고문당하고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한다. 야, 지금 새벽 2시 아니냐? 야, 퇴근도 안 하고 저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쟤네들은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밤을 새고 있는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밤샌 적이 있냐? 반성해야 되겠다. 해요. 자, 그래서 현대민 성문소에서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그때 결심을 하십니다. 나는 우리 조선 민중들을 밑바닥부터 난 챙기고 밑바닥부터 난 혁명을 이루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백정으로부터 시작한 범부 같은 사람까지 다 챙기겠다 하면서 호를 백정범부, 평범한 아저씨요, 해서 백범이라는 호를 서대문 형무소에서 스스로 이제 만드세요. 호는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린 친구가 태극기를 들고 있네요. 파이팅.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가 있고 호가 있는데 자는 보통 부모님이나 이제 스승이 주시는 거고 호는 자기가 만들어요. 정약용 선생님이 호가 한 30개가 있었거든요. 갈 때마다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구만. 여기 이름이 뭐구나? 부산 다대포냐? 내 호는 다대포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게 디스코 팡팡이 있냐? 내 호는 앞으로 월미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호를 백범이라고 여기서 지으십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가석방이 되세요. 가석방이 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맞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저는 3.1 만세운동이라고 얘기 안 해요. 3.1 대학살이라고 해요. 이게요, 당시 전 지구에서 모든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첫 번째 민중항쟁이에요, 이게요. 3.1운동이요. 이거에 쇼크를 먹은 중국인들이 저 조그만 조선 땅에서도 200만 명이 들고 올라가지고 저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우리 대륙은 뭐 하냐? 우리 반성하자
해서 3.1운동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똑같이 1919년 3월 1일이잖아요. 5월 4일 날 또 만세운동을 펼칩니다. 이게 중국 5.4운동이라고 하거든요. 5.4운동. 이 5.4운동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져요. 당신은 그랬어요. 민중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5.4운동은 중국의 시작으로 봐요. 그것도의 시작은 뭐였냐면 3.1운동이었어요. 7,000명 이상의 학살을 당합니다. 이 3월 1일만 만세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쭉 몇 개월 동안 만세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7,000명 이상의 학살당해요. 3.1 대학살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요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 결과적으로는 독립을 못 이뤘잖아요, 우리가요. 7,000명 이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성과를 못 낸 이유는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정부가 없어서 그렇다. 정부를 만들자. 해서 3.1 만세 운동 이후에 정부들이 만들어져요. 크게 3군데 만들어지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에 뭐 쉽게는 노령 정부라는 게 만들어져요. 러시아 영토에 있는 정부라고 해서 노령 정부요. 그리고 뭐 정통성은 있지만 그다지 힘 없었던 한성 땅에 있던 한성 정부. 그리고 상해의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을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져요. 왜냐면 한성에 있어봤자 활동을 못 하잖아요. 바로 잡으러 오니까. 노령정부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군사적으로 치고 들어가자 주장이었거든요. 이동희 선생님 등등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두만 강만 넘으면 바로 오니까 블라디보스토크가 쉽게 진압이 된다. 그거 말고 일제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 멀리에 있는 당시만 하더라도 동아시아 최고의 외교 거점이었던 상하이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해서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지는데 김구 선생님도 배를 타고 상해로 떠나십니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다 배를 타고 상해로 가셨어요. 여기가 지금도 요 모습 그대로 있는 상하이의 와이탄이라는 곳이거든요. 외탄이요. 지금 봐도 우와에요. 중국 무비자입니다, 여러분.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이 기회에 한번 가시라니까요. 상해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광복 80주년 때문에 중국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도 상해, 항주, 가흥 이쪽으로 이제 임정 투어를 갔다 왔고 좀 이따 제가 그때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도 우와인데 김구 선생님이 여기 와이탄에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놀라셨겠죠. 이것이 무슨 신천지인가. 근데 백범일지는 딱 한 줄 쓰셨어요. 상해에 도착했다. 다행이다. 에이, 더 쓰지 말자야. 알아서 다 생각하시겠지. 근데 상해 임시정부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 넘어갈게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호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신석우 선생님께서 국호 뭐로 할래?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때 여러 가지 말이 나왔어요. 뭐 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으로 할래? 뭐 조선민국으로 할래? 신석우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운영 선생님께서 야란다. 죄송합니다. 어이도 아니고 이보게. 아니 대한은 망한 나라 아니냐. 근데 왜 대한이라는 국호를 또 쓰냐. 그랬더니 신석우 선생님이 굉장히 쿨한 말을 쓰셨어요. 저도 이거 굉장히 멋있게 느끼는데 이보게.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제. 이거 영화 대사예요, 이건요. 거의 영화 마지막 클라이막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제국에서 민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과정이요. 요것도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이실 겁니다. 하여간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모든 분들의 노고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큰 공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공이 제일 커요.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이미 지금으로 치면 뭐 한인회를 유지하고 계시던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자금력, 조직력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처음에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근데 이거 참 저도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오늘은 김구 선생님 편이지만 김구 선생님 하면은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생각나시죠?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처단,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도산대로? 도산공원 정도 넘어가. 도산공원? 강남 개발하셨나? 그게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요. 도산이라는 호도 정말 약간 찡해요.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랑 거의 같은 시기에 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유학 가려고요. 유학 가려고. 근데 배를 타고 태평양 내내 망망대해를 건너니까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회고를 보면 너무 무서웠대요. 계속 가도 바다니까. 여기서 죽으면 끝장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육지다! 소리친 거예요. 딱 보니까 육지가 드디어 보여요. 하와이요. 하와이를 보고 희망을 얻었대요. 아, 그럼 앞으로 나도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면서 산과 같은 섬이다. 하와이를요. 그래서 호를 도산이라고 그때 지었어요. 하여간 그때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안창호 선생님에게 찾아갑니다. 이 김구 선생님께서요. 가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저 문직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제가 경비 쓰겠습니다. 딱 보니까 굉장히 무섭게 생기셨죠. 그러다 문직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 밀정 다 차단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백범일지 보면은 그 다음 날에 도산 선생님께서 경무국장 임명장을 들고 와서 나한테 주셨다. 경무국장 지금으로 치면은 뭐 경찰청장 정도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요 시기 때 찍은 그 김구 선생님 사진 보면요, 진짜 자신감 뿜뿜이세요. 저 카이저 수염 보세요. 나는 밀정 다 잡는다 내가. 그리고 또 이 김구 선생님이 나중에 이봉창 선생님과 또 밀정이지 아니지 대화하는데 이분 또 술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또 저 술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언을 또 남기셨어요. 사람의 진심과 본심을 알기 위해서는 술을 끝까지 먹어보면 된다. 와샤 하다 보면 내가 사실 내가 밀정이야. 그렇지, 너 밀정 맞지? 놈아! 하면서. 자, 그래서 임시정부 경무국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 겸 경호실장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자마자 분열이 생겨요. 조국 독립이라는 목표는 똑같으나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이 달리 나와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1920년대 초반만 하면 임시정부가 거의 이제 그 약간 산산조각 위기가 처해져요. 그때 이제 그 안창호 선생님께서 거의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요. 안창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데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러면 모든 지금 당사자들 다 계급장 떼고 앉아서 대토론회 한번 해보자. 어떤 식으로 임시정부가 가야 될지. 너 양반 노비 다 필요 없고 계급장 다 떼. 앉아 모여. 한번 대토론회 해보자. 해서 1923년에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데 바로 저 장소거든요. 목은당이라고 해가지고 상해 시내 한 복판에 있어요. 저 앞에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가이드 썬킴입니다. 네. 목은당은 자주 가요. 지금은 감리교회 진짜 교회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진짜 상해 지금은 명동 한가운데 있어요. 그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시거든요. 그 상해 패키지 투어 가셔도 저긴 스킵해요. 여행사에서 마진 안 나온다고 해서. 근데 저는 꼭 모시고 가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이고 여기가 어떤 토론이 진행된 곳이고 얼마나 역사적인 곳인지.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임시정부를 조금 고쳐서 쓰자라는 개조파와 완전 박살낸 다음에 다시 만들자는 창조파. 일단 결론이 안 나가지고 흐지부지 됩니다. 그때부터 임시정부는 거의 유명무실화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임시정부는 거의 김구 선생님 혼자서 거의 운영을 하시는데 혼자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백범일지 보시면 그 김구 선생님께서 하루 종일 나에게 친구가 되주는 사람은 내 그림자밖에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에선.
그러다 보니까 요때 이제 그 정정화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임시정부의 그런 그 살림을 책임졌던 분이 계시거든요. 진짜 빌어먹으러 다녔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없어졌으니까. 요때가 이제 요 시기에 김구 선생님의 사진인데, 저기 카이저 수염이 이제 김구 선생님이고,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이제 그 최준래 여사라고 해서 김구 선생님의 부인이세요. 상해 임시정부는 지금 생활이 어렵지만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때 아들이랑 다 부인이랑 가족이 다 이제 상해 건너와서 사시던 때거든요. 어렵지만 요때 글을 남기신 건 뭐냐면, 이제서야 내가 가족의 따뜻함을 한번 느껴본다. 짠해요, 진짜요. 그 외국 땅에서. 근데 저 최준래 여사가 지금도 상해 가면 영경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가족분들이 사셨던 곳이요. 거기서 2층에서 잘못 굴러떨어지셔가지고 갈비뼈가 폐를 찔렀어요, 이렇게요. 최준래 여사가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가십니다. 근데 김구 선생님은 못 따라가세요. 지금 그 상해 임시정부가요, 지금도 가시면 알겠지만 프랑스 조계지 안에 있었거든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조계지가 그냥 그 동네 타운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조계지 안에 들어가면 일본도 못 들어옵니다, 함부로. 나는 진짜 프랑스 땅이니까. 그 옆에 가면 영국 조계지가 있어요. 영국 조계지는 안 갔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어요. 뭔데? 영국과 일본은 동맹이었어요. 영국 진짜 확 그냥. 그래서 프랑스 조계지에서 임시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하필이면 이 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이 일본 쪽에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 최준래 여사를 일본 쪽에 있는 그 서양 병원에 이제 보냅니다. 거기는 무료로 치료까지 다 받았음을 불구하고 김구 선생님은 부인한테 못 가요. 거기 가면 잡히니까. 프랑스 조계지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가 아니야. 이제 임종 때가 와요. 그 최준래 여사가 저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정정화 선생님, 살림을 책임졌던 와가지고 김구 선생님한테 여차 해가지고 지금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그런데도 못 가요. 그 정정화 선생님 보고 죄송한데 가서 임종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사랑했던 부인의 가서 아시겠지만 깜짝 놀라요. 이 김구 선생님 가족이 사셨던 영경방에서 그 폐를 치료했던 병원으로 추정되는 곳까지 차 타고 한 3, 4분이면 가거든요. 그걸 못 가세요. 그래서 부인의 임종을 못 보십니다. 바로 3분 안에 앞에 있는 그 병원을. 여기 또 상해임시정부청사 앞에서 설명하는 썬킴 가이드. 이게 이제 맨 마지막 이제 그 임정청사거든요. 자, 1920년대 상해임시정부를 이끌고 계시던 김구 선생님은 정말 외로운 홀로 투쟁이셨는데 뭐 했냐면, 그때부터 뭐 하셨냐? 전 세계에 있는 한인회에게 다 편지 보내는 일이었어요. 돈 좀 달라고요. 기부 좀 해주십사. 우리 좀 운영 좀 하게. 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해외로 이걸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겉봉조차 쓸 수 없었다. 그래서 겉봉은 영어를 좀 하는 밑에 친구들한테 시킨 거예요. 미국으로, 어디로, 하와이로, 어디로. 아내는 제발 상황이 임시정부가 이렇게 어려운데 제발 좀 자금 여력이 되시면 좀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전 세계로 다 보내세요. 그게 유일한 업무였어요. 돈 좀 빌려주십시오. 김구 선생님께서. 많은 돈이 왔는데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게 애니깽이라고 해가지고 1905년도에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기 직전에 일본이 와서 국제 사기를 쳐요. 묵서가라고.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 가면 떼돈 번다 해가지고. 묵서가가 한자로 하면 멕시코거든요. 미국은 미리전이라고 했고 한자로. 화성도는 어디예요? 워싱턴. 아니 뭐 저와 비슷한 연배들 많으신데 다 왜 하세요? 우리 옛날에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고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유럽을 구라파라고 하고 다 아시면서.
국제 사기쳐요. 묵서가 잘 사는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다. 여기 가서 일하면 돈 떼돈 번다 해가지고 133명, 1033명을 국제 사기쳐가지고 묵서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로 보내버려요. 도착하니까 웬걸 체감온도 50도가 넘는 사막이고 여기서 애니켄이라고 해서 그 밧줄 만드는 선인장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거 만드는 농장에서 허리도 못 펴고 생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내려가십니다. 가가지고 지금 상해임성부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상황만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고국의 상황을 모르시죠? 이런 상황이다. 이 애니깽 노예들이요. 한인 노예들이 월급도 거의 안 나왔어요. 십시일반으로 오늘 먹을 쌀이 한 줌 나오면은 우리 다 같이 한 숟가락씩 다 모읍시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1,400 얼마인가가 모아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상해임시정부에 보내요. 그걸 김구 선생님께서 받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고 하죠. 애니깽 농장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 걸 아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돈이 오는구나 라고요. 저기 오른쪽이 이제 애니깽 농장에서 일하시는 한인이고 이건 그 멕시코의 한인회 당시 사진이요. 여기서 변수가 터집니다. 어떤 변수가 터지냐면 중국이 더 이상 상해임시정부의 지원을 못 해주겠다라는 일이 발생을 해요. 1931년이에요.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호떡집에 불났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언제 써요, 그거요? 장사 잘 됐대 쓰죠? 아니에요, 원래는요. 저희 1931년도에 이른바 만보산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이게요, 일제가 이제 191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국권을 찬탈한 다음에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이 농민들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그나마 소작 농을 하고 있던 농민들을 싹 다 쫓아버려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만주로 가라 됐어. 왜? 어차피 만주도 우리가 일본이 먹어야 될 건데 조선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미리 개간을 해놔라. 우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만주로 다 밀어붙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선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비하도 안 해요. 그분들이 정말로 좋아서 갔겠습니까? 거기에? 다 우리가 밀어낸 거예요. 안 밀어냈으면 그들도 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밀려서 간 거예요. 그리고 조선적이라는 표현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소수민족을 부르는 명칭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재미교포, 무슨 재불교포라고 하면서 왜 중국에 사는 동포들만 조선적이라고 해요? 그냥 중국 동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간 조선인들이 이제 만주로 많이 건너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주에 있는 만주족과 중국인들은 밭농사랍니다. 밀 키워서 빵, 국수 만들고요. 근데 우린 또 어떤 민족이에요? 라면 끓여 먹고도 밥 말아 먹어야 되고 삼겹살 구워 먹어도 밥 비벼 먹어야지. 어이, 배부르다잖아요. 이상하게 삼겹살을 5, 6인분 먹어도 밥 비벼 먹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쌀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주에도 쌀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 지금 드시고 가시는. 물이 필요하죠. 논에 물 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개간을 해요. 개간을 해요. 그 만주에 살고 있는 중국인 입장에 봤을 때, 야, 여기 수로 왜 파냐 해가 된 거 지금. 그러다가 1931년도에 우기가 닥치기 직전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약간 거기에 있는 조선의 우리 동포들과 중국인들과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야, 이 수로 메꿔라 해. 이거 여기 물 넘쳐나면 우리 밭농사 다 망친다 해. 못 메꾼다. 이거 우리도 농사 지어야 된다. 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우리 편을 들어줘요. 그때 당연히 중국도 경찰이 와요. 서로 총격전을 벌여요. 다행히 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해프닝으로 끝나요. 야, 너는 너 까불지 말고 확 그냥, 야, 너희들이나 조용히 하라 해. 이렇게. 그런데 일본은 이거를 악용을 해버려요. 가짜 뉴스의 원조예요.
조선 땅에 싹 가짜를 뿌리는 거죠. 중국인과 조선인이 만보산에서 격투를 벌이다가 조선인들이 다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땅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야! 조선인들이 죽었대. 중국 땅에 와가지고. 야! 그때 평양과 인천에 수많은 화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장사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자! 중국이다! 죽여! 해가지고 대규모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그게, 만보산 사건이라고도 하고 평양 화교 대학살 사건이라고도 해요. 공식적으로만 평양에서 190명이 맞아 죽었어요. 중국인들이요. 그때 대부분 평양에서 뭐 했냐면 인천은 짜장면집, 평양은 호떡집이었거든요. 불질러 호떡집에! 우와! 호떡집에 불났다야! 거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게 다 해프닝으로 끝나고 우리도 사과를 해요. 190명 죽은 거 미안하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쉽게 풀리겠나요, 이게? 야, 아무리 사과를 해도 190명 우리 중국인들이 조선 땅에서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저 확 그냥, 야!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거. 일장기 걸려있는 요거요. 똑같은 해 1931년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이 만보산 사건은 밑밥이었어요. 요렇게 일본의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요때 만주 먹자 해서 빵! 만주를 침공을 해버리거든요. 1931년도에. 근데 엄연한 중국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국민당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일본도요, 만주를 점령한 다음에 중국이 뭐라고 하면, 아이, 스미마생! 하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어. 왜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중국 대륙은 당시에 장개석의 국민당이랑 마오쩌둥을 비롯한 공산당이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던 국공내전 상태였어요. 그래서, 야, 위에 지금 만주 먹겠다! 됐고, 너부터 먼저 죽어. 그게 또 웃기는 거 진짜요. 자, 이때, 만주에 들어갔던 일본군이 대부분 조선에서 올라갔어요. 이거를 중국인들이 딱 보고, 만보산 사건으로 우리 중국인들 거의 200명 가까이가 맞아 죽었고, 지금 만주를 침공한 일본인들이 지금 조선 땅에서 왔네? 이거 아무리 봐도 조선이랑 일본이랑 한 짝꿍 아니냐? 야! 상해 임시정부가 나발이관에 지원 다 끊어! 방빼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이때 당시 실질적으로 홀로 상해임시정부를 이끌고 계시던 김구 선생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중국도 그렇고 다 오해를 하고 있는데 뭔가 큰 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도 유명한 한인 애국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두 분이 등장을 하죠. 한인 애국단이요. 이봉창 선생님께서는 아시다시피 후손이 없었어요. 혼자 그 싱글로 사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순국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사를 한 몇십 년 후인가 윤봉기 선생님 의사 집안에서 같이 제사를 지내드려요. 제사를 후손이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윤봉길 선생님께서는 일본인으로 살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는 기록에 따르면 나는 신일본인이다. 나는 조선인이 아니다. 친일파보다 더 나쁜 거예요. 신일본이다. 정말로 내가 일본이 돼가지고 난 일본인으로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일본어를 거의 네이티브 같이 해가지고 당시 일본에 취직을 했는데 일본 가스회사에 취직했어요. 일본 사장이 너무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니까 일본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월급도 일본인 월급이랑 똑같이 준 거예요. 차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 받은 거죠. 난 일본인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반전의 계기가 있습니다. 1926년에 히로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있었던 때였어요. 일본에 있던 이봉창 선생님께서는 내가 저기에서 즉위식 가야지. 뭐 하려고 갔을까요? 폭탄 던지려고? 아니요. 거기 가서 난 진짜 일본인이 돼야지. 니혼진이 돼야지.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경비가 삼엄하니까 이제 그 약간 뭐 수상하게 보낸 사람들 너 와서 몸수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봉창 의사가 고향에서 받은 한글 편지가 있었거든요. 너 조센징이었나? 이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9일 동안 구금이 됐다가 풀려나시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봉창 의사가 결심하셨을까요? 더 일본인이 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봉창 의사가 맞나 싶어서.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봉창 의사가 굉장히 마음이 여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부터 길거리에서 한인들이 이제 그 멸시당하고 차별당하고 폭행당하고 할 때 원래 가면 도와줘야 되는데 다 무시하고 하십니다. 아예 그냥 한국 사회와 연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일본으로 갈 때 여자 조카와 한 명 갔었거든요. 다 끊어버려. 나는 한인 사회 다 연 끊어버려. 난 일본이다. 그럴수록 더 보이는 거예요. 난 일본이니까 옆에서 한인 조선인들 이거 구박받고 차별받는 게 보이잖아요. 아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유 난 모르겠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혼자 외로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노름도 하고 도박도 하고 유곽도 가시고 별의별 안 좋은 건 다 하셨는데 남한테는 절대 피해를 안 주셨다고요. 이런 과정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하면 정체성 혼란이 와요. 아무리 내가 무슨 난 미국인이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30년, 40년 살아가지고 난 코리아타운 가서 난 청국장도 안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나 죽으면 한국에 묻어달라고 다 미국 교포들도 얘기하세요, 솔직히. 저도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안 바뀌어요, 사람 정체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난 일본인 될 수 없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지은 죄도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상해로 가자. 한인 애국단이 만들어졌다면서 해서 상해로 건너갔는데 김구 선생님 처음에 안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한국말보다 일본말 더 잘하시니까 와다시와 네 봉차 딱 보니까 밀정이잖아요. 너 어디서 왔니? 오사카에서 왔어. 도쿄에서. 너 뭐하러 왔니? 그냥 모집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김구 선생님이 계속 주시를 했어요. 이봉창 선생님을.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한 게 뭐냐면 술을 먹다가 이봉창 선생님이 옆에 있는 임정 요원들에게 이런 말 한 거예요. 아니 뭐 하냐고. 일본 왕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에? 일본 왕? 미친 거 아니야? 일본 왕을 어떻게 죽여? 내가 도쿄에 있을 때 내 앞으로 몇 번 지나갔다고 행차하면서 폭탄 던지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이 무식한 놈들 이것들. 그거를 경무국장 출신이었던 밀정 잡는 게 전문 분야였던 김구 선생님이 딱 본 거예요. 쟤 거짓말하는 건 안 같다고. 그때부터 이제 밀도 있는 대화를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너 몇 살이니? 31살입니다. 너 지금부터 네가 하는 일이 뭔지 아니? 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30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쾌락이라는 걸 다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쾌락이라면 더 이상 전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30년 더 산다고 하더라도 이 쾌락 똑같은 거겠죠.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누릴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 사진을 찍으실 때 김구 선생님은 울상이셨대요. 아들과 같은 어린 친구를 죽으려 보내는데 웃겠습니까? 이봉창 선생님께서 아니 지금 쾌락을 느끼고 내가 정말로 원해서 가는 길인데 웃읍시오 라고 권했다고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봉창 선생님의 도쿄 이 의거는 하나는 픽 터져버리고 하나는 불발되면서 실패로 끝나버려요. 아이고. 그리고 일본에서 순국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윤봉길 의사가 나오시죠. 충남에서 농촌 계몽운동을 하시다가 안 되겠다. 내가 큰 뜻을 품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상해로 건너가야 되겠다 해서 상해로 건너가세요. 그때 이미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아들은 부인 뱃속에 있었어요. 두 아들에게.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사나이가 뜻을 품면 살아서 집에 못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라는 말하고 중국으로 가세요. 이봉창사와 달리 이봉창 의사는 일본에서 왔는데 너 뭐 하다 왔니? 일본에서 술 그거
와는 달리 윤봉길 선생님은 딱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충남 어디에서 어떤 농촌 계몽 활동을 펼쳤고 뭘 했고 뭐 이봉창 선생님의 그런 의사 들었습니다. 다음은 접니다. 바로 거사에 들어갑니다. 요것도 썬킴 가이드요. 1932년 4월 29일이 당시 요거였어요. 일본이 만주를 침공을 했지만 중국을 전체를 점령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일본이 상해에 상륙을 해가지고 상해에서 국민당군이랑 교전을 하던 때였어요. 아직 중국 전체에 중일 전쟁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상해에는 뭐 영국 쪽에도 있고 프랑스 쪽에도 있고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서구 열강이 휴전 중재를 한 거예요. 국민당도 이리 오고 일본도 이리 와가지고 휴전하라고. 이런 가운데 이미 상해에 상륙했던 일본군이 좋다. 이 기회에 중국인들 자존심을 그냥 다 밟아버리자. 홍푸공원 의거 상해잖아요. 저기서 그 의거가 일어났을 때 왜 일본군이 거기서 사연식을 했는지 안 이상하세요? 아직까지 중국 침공도 하기 전이에요, 지금요. 요런 걸 말씀드리는 게 제 전문이에요. 자, 지금 휴전 협상을 하기 전에 일본이 아예 그냥 상해에 있는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다 박살내버리자. 마침 보니까 4월 29일이 일본 히로히토 왕의 생일이에요. 일본 왕의 생일 잔치를 천장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히로히토 일본 왕 생일 잔치 파티도 할 겸 상해 한복판 홍쿠공원에서 우리 한번 군사 퍼레이드 하자. 그래서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박살내버리자. 된 거예요. 이게 만약 실시가 됐으면 중국인들은 자존심 진짜 아직까지 욕하고 있을걸요. 중국의 최악의 자존심 무너진 사건이라고. 이거를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가 딱 4월 29일 홍푸공원이다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거가 일어납니다. 4월 29일 아침에요.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어요, 여러분들. 윤봉길 의사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절명시라고 남기시거든요. 아들 2명한테요. 유서를 남겨요. 24살짜리가. 간단하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글로 풀어드리면 간단히 이거예요. 아들들아, 아빠 없이 큰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엄마만 잘 두고 잘 커. 24살짜리가요. 너 아빠가 얘기했었지. 미국의 에디슨도 아빠 없이 컸어. 근데 훌륭한 발명가가 되잖아. 그리고 너 프랑스의 나폴레옹 알지? 나폴레옹도 아빠 없었어. 근데 훌륭한 영웅이 됐잖아. 그러니까 아빠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엄마만 잘 듣고 잘 살아. 그리고 나중에 큰 다음에 네 아빠 무덤에 술 한잔 올려줘. 그래, 만약에 그때도 우리가 독립을 안 했으면 너희들도 아빠의 길을 좀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라는 절명시를 24살짜리 애가요. 한 명은 꼬마이고 한 명은 뱃속에 들어있는 애한테 그 절명시를 남겨요. 그리고 이 4월 29일 날 그 거사 직전에 기록에 따르면은 아침에 마지막 국밥을 드셨는데 김구 선생님이랑 그 윤봉길 의사랑 한 그릇을 맛있게 잘 드셨어요. 이승에서의 거의 마지막 식사예요. 윤봉길 의사는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그 유명한 얘기죠. 윤봉길 의사가 어차피 잘 사는 일본인으로 위장하고 들어가야 돼요. 홍쿠공원 그 천장절 행사예요. 그래서 옷도 좋은 걸로 사 입고 그리고 그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물통, 도시락, 일장기밖에 없었거든요. 그 안에 폭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시계, 여기 허리에 차는 회중시계를 그 윤봉길 의사가 찼었는데 떠나기 직전에 김구 선생님 보고 선생님의 그 시계는 2원짜리지 않습니까? 저는 6원짜리입니다. 비싼 거. 이거 바꾸시죠. 왜냐? 저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시간밖에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받고 차를 타고 떠나시는 24살 아들뻘이죠. 죽어요, 이제 아들은요. 그걸 보고 김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죠. 우리 지하에서 만나세, 아들을. 그런 다음에 홍쿠공원 의거가 성공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상해주던 일본군 사령관이었던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폭탄 맞고 며칠 후에 후유증으로 죽어요. 요게 그 홍쿠공원, 지금은 루신공원인데요.
안에 있는 매원이라고 윤봉길 이사 그 기념관이 요 중국 공원 안에 있거든요. 여기가 윤봉길 이사가 폭탄을 던지신 자리가 아니에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시라카와 요시노리라는 주상에 주둔 일본군 사령관, 저기서 죽었잖아요. 추도비가 꽂혀있던 자리거든요. 그걸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이거 뽑으라고 어디 감히 확 그냥 그 추도비 뽑은 자리에다가 윤봉길 이사 기념관을 거기다 세워준 거예요, 저기다가. 그러니까 몇몇 포인트는 뭐 고마운 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여담이지만 이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하는 나중에 여러분 야스쿠니 신사 가셨을 때 참배 안 하실 거죠? 야스쿠니 정문에 들어가요. 도쿄에 가시고 앞에 가시면 야스쿠니 신사가 앞에 있어요. 제 기준으로 왼쪽에 보면 전쟁 기념관이거든요. 이렇게 돌면요. 전쟁 기념관에 들어가면은 일본군 군복이 하나 있는데 파편으로 난장판 돼가지고 피 묻은 군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입었던 군복이에요. 그게 왜 전쟁 평화기념관에 그게 왜 있어 그게요? 확 그냥. 그리고 이 연관성은 없다고는 주장을 하지만 나중에 한 인물이 창씨 개명하는 과정에서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창씨 개명을 한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백선엽 장군이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 개명을 해요. 본인은 그냥 우연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필은 왜 시라카와 요시노리요? 하여간 요 홍쿠공원 의거 이후에 일본 난리 납니다. 잡으라고. 그래서 수많은 임정 요원들이 다 잡혀가는데 관계없는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김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했다. 한인 애국단을 이끌면서 김구 잡아라! 라고 하면서 현상금이 무려 지금 현 시세로 200억이 걸려버리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오사마 빈 라딘 이전에 최고 그 현상금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목에 외국 땅에서, 중국 땅에서 200억이 걸려있다?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라도 마음 바꿀 수 있거든. 내 친구라고 하더라도 200억인데. 그리고 지금부터는 프랑스 조개질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프랑스의 도움을 못 받아요. 이제는 그냥 잡히는 일만 남았어요. 보호를 해주는 프랑스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때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감동을 받은 장개석이 내가 오해했다. 만보산 사건이랑 만주사변. 대한민국은 우리 편이구나. 무조건 도와줘라. 김구 선생과 임정 요원들이요. 지금부터는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장개석. 뭐 이런 말이 있긴 있는데 중국 청년 100만 명이 했던 거를 조선 청년 1명이 했다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사료는 없어요, 솔직히요. 근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항저우로 일단 임시정부가 이동을 해요. 근데 200억이잖아요, 지금요. 김구 선생님한테만. 김구 선생, 장개석이 스탑. 항저우로 가면 잡힌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해와 항저우 사이에 보면 가흥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싱이라고. 자싱의 최고 유지 당시였던 저보성 선생님, 저쪽에 왼쪽에 계신 분이요. 요 분이요. 다시 국민당 원로였고 명만 받는 그 지도자였어요. 자싱에서 실크 공장과 종이 공장을 해서 자싱의 가흥에 재버렸어요. 지금 김구 선생님이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라고. 피신처를 제공하라고. 하우! 해서 이른바 가흥 피신 시설을 시작하시는데요. 이 저보성 선생님은 장개석으로부터 직접 도와달라는 오다를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거는 오케이, 이해를 해요. 문제는 옆에 있는 사진, 가족 사진 있죠? 저기 보면 뭐 엄항석 선생님도 계시고 뭐 우리 임정 요원도 있지만 저보성 선생님의 아들, 며느리, 가족들이 다 있어요. 가족들이 다 도와줘요. 지금 서 있는 분들 있죠?
서 있는 분들 양쪽, 오른쪽, 왼쪽 이게 다 저보선 선생님의 친아들, 양아들이에요. 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 중국 청조 말기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중국 국적일 수도 있어요, 당시에. 저분들이 저 옷을 입고 싶어서 입었겠습니까? 난 당연히 우리 옷을 입고 우리 땅에서 우리 가족들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겠죠. 똑같이 우리와 같이. 저 이역 멀리 타국 땅에 가가지고 남의 나라 옷 입고 중국인으로 위장해서 숨어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거를 단편적으로 누구는 국적이 중국이었다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안 되죠, 솔직히. 저보선 가족 정말 고마우신 분이 특히 저 며느리 주가예라고 있거든요. 나중에 가흥까지 일본 밀정이 들어오니까 며느리 보고 며느리예요? 너 김구 선생님 네 친정집에 숨겨주시라고. 그래서 친정집에 숨겨드려요. 김구 선생님을요. 그때 김구 선생님이 그 글을 뭐를 남기시냐면 정말로 고마운 중국인 가족이다. 우리 동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기회가 있으면 활동 사진을 좀 찍어놓고 싶지만 없기 때문에 글로 남긴다 해요. 나중에 저보 선생님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훌륭한 분이시죠. 요게 이제 가흥에 있는 김구 선생님 가족 피신처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가흥에 김구 선생님의 친엄마 곽낙원 여사와 김구 선생님이 같이 은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걸어서 딱 2분 거리예요. 뛰면 1분이에요. 엄마, 아들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김구 선생님, 오른쪽이 김구 선생님의 은시처고 왼쪽이 어머니 곽낙원 여사 은시처거든요. 두 사이가 뛰면 1분이에요, 진짜. 근데 서로 몰랐어요.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지도 몰랐고 어머니가 바로 옆에 계시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말이 나가버리면은 잡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서로 다 비밀로 하자. 이 생활을 하셨는데, 참고로 이게 제가 2주 전에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요것도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고, 요게 지금 김구 선생님 은시처에서요, 여차하면은 2층에 계셨는데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배를 타고 앞에가 남호라는 호수거든요. 남호로 피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저 여성분은 누구냐면요. 주애보라고 해서 중국인 여배쌍홍이거든요. 저 배쌍홍이 모는 배를 타고 밀정이다! 그러면 배를 타고 남호 가가지고 그 백범일지를 보면 오늘 밤은 남호 끝에서 이쪽에 자고 내일 밤은 북호 저쪽에 잔다. 하루 종일 호수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때 시그널을 정한 게 뭐냐면 야 밀정 갔냐? 뚜루루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암호를 만들었어요. 그 멀리서 검정색 옷을 걸면은 위험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붉은색 고추를 걸면은 괜찮으니까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 주애보 이 양반도 정말 짠한 게 뭐냐면요. 거의 한 5년 동안 김구 선생님과 같이 이제 피난 생활을 하셨는데, 김구 선생님 몰랐어요. 안타깝지만 일자무식 여성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야지 들통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애보 여사라고 할게요. 여사라는 말은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니죠. 이 주애보 님이 난징까지 이제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동행을 하세요. 근데 난징에 일본군이 이제 폭격을 했을 때 단돈 100위안, 지금으로 치면 환율로 16,000원이죠. 100위안을 가진 게 100위안밖에 없으니까 그 주애보 저 분께 일단 가흥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내가 찾으러 오겠다고. 웬걸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중에 글을 남기신 게 뭐냐면 그때 나에게 진짜 도움을 줬던 주애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돈만 더 있었으면 16,000원 대신에 돈 더 줬을,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돈 더 줬을 건데 10,000원짜리 한 장 덜렁 준 게 진짜 마음에 걸린다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가지고 진짜 하이라이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받습니다. 이게 충칭 마지막 임시정부죠. 충칭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는 외교로
이 문제를 풀는 것이 주 업무였다면 충칭 정부는 군사력이었어요. 광복군 창설하시죠. 그리고 미군의 CIA의 전신인 OSS와 손잡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잠수함 타고 들어가가지고 한반도에 상륙해가지고 전투를 벌일 계획까지 다 세우셨어요. 김구 선생님이요. 이제는 무력으로 싸우자. 근데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었대요. 통탄을. 왜 그러셨을까? 국제정세를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10월쯤에 잠수함을 타고 우리 광복군 일단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광복군 병사가 잠수함으로 상륙해가지고 교전을 벌일 준비를 10월달, 11월달에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일본이 8월에 패망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때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중국은 일본과 맞서 싸웠다가 승전국이 됐잖아요. 지금 충칭에 있던 김구 선생님 봤을 때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중국은 저 환호를 하는 게 맞다고, 일본과 맞서 싸운 승전국이다가.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독립을 해버리면은 이도저도 안 된다. 우리가 정말로 들어가가지고 광복군이 교전을 벌인 상태에서 우리가 광복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발언권이 있는데 여기서 광복이 되면 점점점점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하세요. 자, 이제 귀국을 하셔야 되는데 요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김구 선생님의 귀국 장면이요. 근데 저기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많이 그 방송에서도 잘못 알려져 있는데 상해 비행장이에요. 미국 측에서 미 군정이요. 1945년 9월 9일 날 군정이 이제 들어오면서 미국 측에서 딱 조건 겁니다. 군정 이외의 모든 정부 no 인정 못한다. 임시정부 no 인정 못한다. 다 박헌영이 만든 조선인민공화국 인공 인정 못한다. 이 미군정만이 occupy 점령을 한다. 선언을 해버려. 그래서 김구 돌아올 거면 개인 자격으로 돌아온다는 걸 서명하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들어오신 거예요. 저것도 이거 사인해야지 우리 미군 측에서 비행기 제공하겠다. 해서 김구 선생님이 일단 사인을 하세요. 해가지고 충칭에서 상해 넘어와서 드디어 개방된 조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상해예요. 그러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김구 선생님 사진은 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제 미주위원장이었고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 주석이었잖아요. 둘 다 타이틀 다 떼고 들어오라고 미군장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계속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했던 정치가였고 김구 선생님은 계속 투쟁을 했던 혁명가잖아요. 딱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래? 상황이 그래? 바로 메가더에게 편지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반공과 반소냐? 내가 그거를 이루어드리겠다. 해서 메가더에게 계속 구애를 해요. 그랬더니 메가더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자기 전용기까지 보내줘요. 이승만 대통령한테요. 그래서 당시 미 군정 총책임자였던 존 하지 중장 미군 사령관에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조선의 영웅으로 대접하라 라고 메가더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귀국을 해요. 존 하지 중장의 엄청난 환대를 받죠. 그리고 존 하지 중장 자기 보좌관을 붙여줘요. 그리고 차 필요하다? 순종 황제가 타던 리무진 제공해줘요. 타고 가시라고. 그런 반면에 10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시고 11월에 김구 선생님께서 귀국하시는데 그때는요 장갑차를 보내요. 사람들과 접촉 끊으라고. 귀국하는 거 모르게 해야 된다고. 이 존 하지 당시 그 미 군정 사령관도 참 좋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 군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우리 미 군정에게 호의적이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친미파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훨씬 호의적이었겠죠.
그리고 이 김구 선생님이 임정 이쪽은 미군정 물러가라. 임시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다. What? 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지가 남긴 말 중에 망언이라고 해야 되나? 뭔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김구는 내가 곧 끓일 스튜, 국의 소금 정도 되는 존재다. 별 볼 일 없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님을 대하는 미 군정의 태도가 달라져요. 자, 뭐 간단히 한 계기만 말씀드릴게요. 1949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이른바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영국, 소련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반도 어떻게 할래? 신탁 통치하자. 5년간.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김구 선생님 격분합니다. 내가 거의 30년 동안 싸웠는데 5년 동안 또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된다고?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뭐 하냐면은 경교장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여세요. 미 군정이 그거 인정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에요. 국무회의, 밤샘 국무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는 상해가 아니라 지금 삼성 서울병원 안에 있는 경기장이에요. 거기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면서 포고령을 발표해요. 모든 대한민국, 우리 국민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포고령을 발표를 하니까 미 군정에서는 What the beep? 찾아보지 마, 너 이따가. 이때부터 미 군정과 김구 선생님은 아예 앙숙이 돼버립니다. 뭐 너희들 내 임시정부 인정 안 한다고 했는데 뭐 포고령을 발표하고 너희 마음대로 경기장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유악이 된 거예요. 자, 이러면서 1946년 이제 1년 후가 됐는데요. 194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김구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니 자기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리던 때였어요.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6년 고해 6월에 정읍에서 그 발언을 하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자라는 정읍 발언을 해요. 그러면 그때 김구 선생님은 뭐 하고 있었냐? 나는 정치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죽인 내 아들들 다 데려와야 되겠다. 일본에 묻혀있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우리 아들들 다 시신 가져와라. 해서 저분에게 오달 내립니다. 누구예요? 저분, 예? 박예리 선생님이요. 영화 이재훈 씨가 나오는 영화 보면 바쿠요르 박예리 선생님이요. 멋진 애나키스트예요. 옆에 있는 저 양반이 가네코 후미코라고 이제 일본인 부인이었는데 저 양반도 일본이 이렇게 야만인 나라가 없다. 야만인 나라인지 몰랐다. 우리 조국이지만 일본 하에로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우리 훈장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있던 박열 선생님, 일본 황태자에게 폭탄 던졌다는 그런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때 잠깐만 얘기해드리면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 터지죠. 그리고 조선인들이 다 이제 몰살 당하잖아요. 이때 누가 이거 아무리 봐도 조선인들이 폭탄 던지고 막 이거 황태자 죽이려고 했던 주도자 누구야? 실제로 폭탄을 만들고 계셨던 박열 선생님이 잡혀오신 거예요. 실제로 계획은 없었는데 너 일본 황태자한테 폭탄 던지려고 했지? 그 멋진 말씀 하시죠. 니들이 조선인의 영웅을 원하냐? 내가 영웅 대줄게. 내가 던졌다 그랬기더라.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와 멋져요. 나는 그래 조선의 정부 대리인으로 난 의거를 하려고 했으니까 법정에서 난 기모노 안 입고 일본 수의 안 입고 난 조선 관복 입을 거다. 나 일본말 할 줄 알지만 조선어 통역대로 오라고. 되게 멋지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오달 내린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선생님들 유해 다 데려오라고, 모셔오라고. 이분한테요. 자, 이봉창 선생님과 백정기 의사의 유해는 쉽게 찾았어요.
근데 문제는 윤봉길 의사의 시신이 어디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박여 선생님이 물어 캐가지고 어떤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는 거를 알아내세요. 그래서 공동묘지한테 관리인한테 가요. 마! 여기 지금 윤봉길 의사 묻혀있지? 그랬더니 와가리마스! 모른다! 아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저 양반 진짜 멋진 분이라니까요. 박 선생님. 내가 누군지 모르니? 박구요로 됐어. 너가 황태자한테 폭탄 던지려다가 난 잡힌 테러리스트다. 너 윤봉길 의사 시신 어디에 있는지 안 알려주면 너 공동묘지에 폭탄 던져댔어. 해가지고 쫄아가지고 조입니다 해서 알려는 거예요. 내가 확 그냥 미리 얘기하지 자식아. 그랬더니 어디서 발견되냐면 근처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들어가는 입구에 묻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모욕을 준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 묻더라. 알더라도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세 분의 유해를 1946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봉안을 하시고 부산에 좀 머무르셨다가 지금 바로 여러분 뒤에 있는 삼의사 묘에 이렇게 모시고 이제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참배를 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46년도에 봐봐요. 똑같은 46년도예요. 한 명은 지금 정읍 발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국 주도권을 잡을까 하고 있는 이때 우리 김구 선생님은 다 됐고 내가 죽인 아들 3명 데리고 와야 된다 해서 그걸 하신 거잖아요 지금요. 자 그리고 이제 슬슬 남북한의 분단은 고착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보거든요. 48년도에 이제 남쪽 5월 10일 날 단독 선거가 실시가 되려고 하니 김구 선생님께서 내가 마지막 독립운동이다. 내가 북한으로 가가지고 38선 넘어가지고 김일성을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말 한번 들어보겠다. 에요. 김구 선생님도 아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김구 선생님은 반공주의자였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신 게 뭐냐면 김구 선생님을 좌익적으로 보시거든요. 이승만 대통령과 반대쪽에 있다고 해서 아니라니까요. 김구 선생님은 미국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극우였어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미 군정에서 뭐를 봤냐면 조선의 히틀러라고 했어요. 히틀러도 아리아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평생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38선 넘는다. 굉장히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기득권을 내 마지막 독립운동은 이거다 하고 건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일신의 영달을 그러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나만의 단독 정부를 수집할 바에는 내가 38선 베고 난 여기서 죽겠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거기까지.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단독 정부를 하려고 하지. 나는 이 38선 베고 난 죽을 바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가보겠다. 이게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내가 평생 쌓았던 가치관 다 내려놓고 일단 마지막 불사르겠다 하고 간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거 북한으로 가시기 전에 그 경교장에서 막 수천 명이 와서 막 말려요. 선생님 가시면 이용당하신다고 김일성한테 됐다. 이것이 내 마지막 독립운동이다. 해서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몰랐겠어요. 이걸요. 김구 선생님이. 그래서 김일성한테 이용당했다라고 말하면 또 안 돼요, 이게요. 자, 그로부터 1년 남짓 후 1949년 6월 26일 날 경교장 일요일 아침이었죠. 소위 안두희가 쏜 4발의 총탄으로 순국을 하십니다. 200만 명이 국장에 참가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자기 아들들이 묻혀 계신 이 삼의사 묘 옆에서 영면을 취하시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하니까 당시 우리 정부에서 참배를 금지시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래 밤에 와가지고 참배하고 도둑 참배를 했다고 하죠. 아이고 참. 자, 이 효창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효창원은 효창묘라고 해서 여러분 꽃솜의 붉은 끝동이가 드라마 보셨나요? 누구 나온 거죠? 그렇죠.
덕임이 성덕임 의빈성 씨라고 해가지고 정조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처음 사랑이자 마지막 끝사랑이었어요. 의빈성 씨요. 의빈성 씨 밑에서 문효세자가 태어나요. 그 정조가 이제 31살이었던 때인데 이때 정조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무슨 말 했냐면 드디어 나도 아빠 소리 들을 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진짜 문효세자와 의빈성 씨를 예뻐했어요. 근데 문효세자가 5살 때 홍역으로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의빈성 씨도 만삭인 상태에서 어떤 병인지 몰라요. 바로 아들 죽자마자 바로 죽어요. 정조가 통곡을 하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나이 31살이면 지금 그때 당시만 하던 노총각 오브 노총각이에요. 근데 아들을 본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5살에 죽었어요. 또 자기 사랑하는 여인도 죽었어요. 당시 정조가 창덕궁에 있었거든요. 내 부인과 아들 늘 볼 수 있는 데에 묻어라. 창덕궁에서 쫙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요. 소나무도 울창하고 풍수적으로 좋으니까 언제든지 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성덕임이랑 내 아들 문효세자를 묻어라 해서 효창묘. 원래 세자도 그렇고 그 왕자의 묘는 그냥 누구의 묘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안 붙어요. 효창묘. 효가 정말로 창대하게 번져라 해서 효창묘라고 이름을 지어요. 나중에 고종이 효창원으로 승격을 시키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조선 왕릉보다 한 단계 위에요. 정조의 가족릉이에요. 여기 진짜 여기가요. 이거를 일제가 뭘 했냐면 여기다가 골프장을 만들어요. 요 자리에 1921년도에요. 저기 봐봐요. 저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왼쪽 사진에 왼쪽 상단 보면 말뚝 박혀 있죠. 말뚝 지금 그 골프의 해자드 같이요. 여기요. 여기가 의빈성시 묘예요. 여기요. 의빈성시 묘. 의빈성시 묘를 해자드로 생각한 거예요, 일본인들이. 나이스 샷! 파스! 그리고 저거 지금 그 골프채를 들고 있는 캐디들 있죠? 조선 어린 애들이에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요? 저걸 왜 만들었냐면, 당시 일본이 이제 독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도를 쫙 깔던 시스템이었거든요. 철도역을 만들면 사람들이 먹고 놀 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환구단이라고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황제 국가만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저기 조선호텔에 있는 거기요. 그 황구단은 밀어버리고 일본이 조선 철도 호텔을 만들어요. 그 지금의 웨스틴 조선 호텔 그 자리에 그거. 거기요. 그러면 이거 호텔을 지었으면 놀 데가 필요하잖아요. 놀 데가 필요하니까, 그럼 조금 떨어진데, 저기 뭐, 효창원이라고 그 소나무숲 이쁜 데가 있는데, 여기다 골프장 만들자! 그래서 골프장 만들어요. 그래서 골프장이었어요, 여기가요. 여기서 처음으로 라운딩 사장님 나이스 샷 한 조선인이 누구게요? 처음으로 골프 친 사람이? 이완용 아니에요. 요 인물이에요. 요 인물. 요. 이완용의 아들 이항구. 그러니까 조선인 최초의 골프 라운드 18홀 도신 분 아니에요. 이항구는 여러 가지 흑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근현대사 최초로 음주운전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1호 음주운전이에요. 신문기사를 그때 당시 보면, 이제 이항구가 낮술을 땡긴 거예요, 종로에서. 그러다가 자기 그 리무진을 몰고 가다가, 한 9살, 한 8살 된 애를 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어디 다친 데 없냐? 병원에 데려가야죠. 야, 네가 뭔데 내 길을 가로막고 있냐? 내가 누군지 알아? 해가지고 방치를 해가지고 애가 불구가 돼요. 그게 이항구예요. 저 이항구가 요때 그 직업이 뭐였냐면은 어보라고 해가지고 이 조선 왕실의 왕실 도장을 관리하던 게 그 업무였거든요. 이항구가요. 그게 도난당해요. 그 도난당했을 때 이항구 뭐 하고 있을게요? 골프 치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야, 너 어보 안 지키고 왜 골프 치고 있냐?
했더니 그때 신문 기사에 얼굴에 철판 깔았다니까요. 신문 기사에 자기가 글을 올려요. 그거 몇 푼 한다고. 그거 몇 푼 한다고. 그리고 내가 골프 좀 치고 싶은데 골프 못 치게 하면 내가 집에서 술 먹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겠네. 이거 실제로 했단 말이라니까요. 반성도 모자랄 판에. 조선인 최초의 바로 어딘가에 쳤을 거예요. 여기서요. 일제는 여기 효창원에 더 엄청난 짓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거, 탑같이 보이는 거. 이게 청일전쟁 일본군 주둔 기념비예요. 청일전쟁 당시에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자리에 일본군이 주둔했었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주둔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여기 세웠어요. 진짜 여기다. 여기 이 왼쪽 사진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 소나무고 나발이고 다 밀어버리고 사쿠라 시모데스 해가지고 벚꽃나무 묘목을 심은 사진이에요. 여기다. 참 만행이란 만행은 다 했어요. 그러다가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이제 한국전쟁도 다 끝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딱 봤을 때 여기가 자기의 정치 정적 라이벌들이 싹 다 놓여있잖아요. 김구 선생님 등등등 임정요원들 뭐 차리석 선생님들은 다 여기 옆에 있거든요. 임정요원 묘역이라고 해서 딱 보니까 다 자기 정적들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그 324 묘와 김구 선생님 묘를 참배로 오니까 이제 질투가 났는지 뭐 어떻겠는지 요거 끊으라고. 어떻게? 처음에는 잠실 종합운동장 규모의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를 만들려고요. 그러면 이장을 해야 돼요. 밀어버려야 돼요. 그것까지는 밑에 참모들이 약간 찔렸나 봐요. 그거는 너무 심하시고. 그러면 1960년도에 제2회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축구장만 만들자. 그 축구장을 만드는 건 오케이가 돼요. 웬걸 불도저가 오니까 김창숙 선생님이라고 김구 선생님과 같이 324 묘를 선택하시고 이제 그 묘소에 모신 독립운동가가 계시거든요. 김창숙 선생님이 공병대 불도저 앞에 온몸으로 막아버려요. 이 자식들 여기 어디인 줄 알고 불도저 밀고 오냐고! 여기야! 그렇지만 1960년도 제2차 아시안컵 경기를 위해 가지고 1960년도에 효창운동장은 만들어지는데 까딱하면 저거 우리 김구 선생님이요, 324묘, 임정요이묘 싹 다 밀릴 뻔했어요. 그리고 여기 효창운동장에 들어온 다음에 그때부터 모든 국가 행사는 다 여기서 다 했어요.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무슨 행사.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 주변이 개판이 돼버려요. 개판이요. 술 먹고 버려진 빈비 술병 등등등등등등등 뭐. 야, 여기 어디 뭐 김구 선생님 묘소가 있다며? 아, 무슨 소리야. 몰라. 술이나 마셔야. 내야 내일 너 축구 경기가 있다고 하니까 개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뭐 축구계 반대도 있고 하지만 지금 뭐 이 효창운동장에 무슨 뭐 재배치라든지 이런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그게 빨리 하루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한 가지 안타깝게 는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 이 효창 공원, 여러분 공원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게 또 한 군데 있어요.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배호랑 똑같죠. 누구를 거기 원래 공원 아니에요. 장충단 사당이에요.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다음에 많은 조선인 관리들이 죽었겠죠. 고종이 그 사람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충정을 장려하는 사당이라고 해서 장충단이라는 사당을 만들었어요. 대한제국의 현충원이에요. 그거를 일본이 대한제국의 현충원 민비 야 뽑아버리고 여기다 사쿠라 심고 공원 만들어 해서 만든 게 장충단 공원이에요. 공원 원래 공원 아니에요 거기요. 효창 공원 여기도 원래 공원 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한 20년 전쯤인가 여기를 다시 국립묘지화를 하려고 해서 솔직히 국립묘지 안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그렇죠. 국립묘지에 가셔도 모자랄 판에 특히 전 정말 안타까운 게 생뚱맞게
청담동, 압구정동, 신사동에 계시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밤마다 얼마나 시끄러우실까, 거기서.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 망우리 묘역이 계셨어요. 망우리 묘역이 원래는 흥사단 묘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도산 선생님께서 만드신 흥사단의 그 동지들의 진짜 같이 그 공동 묘역이거든요. 그 중에서 1973년도에 어떤 이유였었는지 거기서 잘 쉬고 계시는 안창호 선생님을 망우리에서 신사동으로 옮긴 거예요, 지금요. 하여간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여기 국립묘지화 한다니까 주민들이 님비 현상이 또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기가요. 전 이해는 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집값 떨어진다고. 묘지니까. 지금까지 공원이었는데 묘지가 여기 들어오면은 어떡하시려고 집값. 글쎄요. 저도 점점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공원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국립묘지와 동급인 그런 성스러운 장소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누워 계시는 이 세 분,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선생님이 정말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직까지 가묘로 비어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우리가 빨리 찾아가지고 모셔서 사의사묘로 만들어야지 하늘에 계시는 김구 선생님께서 진정으로 이제야말로 대한독립만세다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워낙 열광을 해주셔서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시간이 초과한 것 같은데요. Q&A 잠깐 가능? 질의응답 잠깐. 예. 너무 늦어 죄송하긴 한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서. 저기 질문 있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썬킴 선생님 팬이어서 선생님이 나오시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역사 강좌를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아까 동학혁명처럼 그 정부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때 어떤 심정이신지를 좀 알고 싶어요. 항상 TV는 안 본다. 나는 뭐 역사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막 최욱 씨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컨셉이지, 컨셉. 그때 어떤 심정이신지. 그러니까 약간 블랙 코미디예요. 그 대놓고 하는 것보다 약간 그 냉소적으로 이렇게 까는 것이 더 효과가 크거든요. 이중으로 효과요. 그러니까 이제 어니스트 베델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합정역에서요 걸어서 30초만 내려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인 묘역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파란 눈의 벽안 독립운동가들이 계시거든요. 영국인 대한매일신보를 양기탁 선생님과 창간하셨던 영국인 그 신문 발행인이 계세요. 그분은 영국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영국인이니까.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왜 조선 땅에 와가지고 망하는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왜 그렇게 일본과 맞서 싸우냐? 했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내 양심에 따른다. 끝! 이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그냥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썬킴 선생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제안 드리면, 여기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계시니까, 우리 대한독립 만세, 만세 3창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다 일어서서 가, 일어서서, 네네, 일어서서.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네, 감사합니다.